오늘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읽겠습니다. 사실 한 두어 번 정도 읽은 책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 많이 끊어 읽어서 이것도 쭉 보면 다를 것 같긴 하네요. 어쩌다 보니 또 이번에는 장편 소설을 읽게 돼서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한 3, 4회차 안에 끝내볼까 싶습니다. 페이지 11 프롤로그. 나는 그 사내의 사진 3장을 본 적이 있다. 한 장은 그 사나이의 유년 시절이라고나 할까 10살 전후로 추정되는 사진이었는데 아이는 많은 여자. 그것은 그 아이의 누나들, 동생들, 그리고 사촌 누이들일 것이라 여겨진다. 에게 둘러싸여 정원의 연못가에 서서 굵은 줄무늬 하카마를 입고 고개를 30도가량 왼쪽으로 기울이고 추하게 웃고 있었다. 흉하게, 그러나 둔한 사람들, 아름답거나 추한 것 따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별로 관심도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귀여운 아이인데요? 라고 적당히 아첨 섞인 말을 해도 완전히 입에 발린 말로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의 웃는 얼굴에 귀여운 모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름답고 추함에 대한 눈을 키운 사람이라면 첫눈에 당장 참으로 기분 나쁜 아이로군 이라고 하면서 매우 불쾌한 듯 송충이라도 털어버리려는 듯 손짓으로 그 사진을 내던져 버릴지도 모른다. 정말이지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어쩐지 으스스하고 기분이 나빠졌다. 애당초 그 얼굴은 웃는 얼굴이 아니다. 이 아이는 조금도 웃고 있지 않다. 주먹을 꽉 쥐고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무릇 인간은 주먹을 쥔 채 웃지 않는 법이다. 그것은 원숭이다. 원숭이가 웃고 있는 것이다. 보기 싫은 주름을 잔뜩 만들고 있을 뿐이다. 주름투성이 도련님이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참으로 기묘한, 그리고 어딘가 불쾌하면서도 욕지기를 느끼게 만드는 사진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한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두 번째 사진 속의 얼굴. 이 사진 속의 아이는 깜짝 놀랄 만큼 변해 있었다. 교복 차림이었는데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 때인지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미남이었다. 그러나 이 사진 역시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교복 상의 왼쪽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흰 손수건을 살짝 보이게 꽂고는 등나무 의자에 다리를 꼬고 걸터 앉아 이번에도 역시 웃고 있다. 이때의 웃는 얼굴은 주름투성이 원숭이의 웃음은 아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눈란해지긴 했지만 역시나 인간의 웃음과는 어딘가 다르다. 피의 무게라고나 할까, 생명의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와 같은 충실감은 조금도 없고 그야말로 새처럼 가볍지는 않으면서 깃털처럼 가볍게 그저 백지장같이 그렇게 웃고 있다. 즉 하나에서 10까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겉멋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경박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교태라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으며 멋지다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자세히 보면 이 미모의 학생에게서는 어딘가 괴담에서나 느껴질 법한 섬뜩함이 느껴진다. 나는 이제까지 이런 이상한 용모의 미남 청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세 번째 사진이 가장 기괴했다. 이제는 도무지 나이를 알 수 없다. 버리는 반백이다. 그런 모습으로 몹시 더러운 방. 사진에 벽이 3군데쯤 떨어져 나간 방이 분명히 찍혀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조그마한 화로에 2 손을 쬐고 있다. 이번에는 웃지 않는다. 아무런 표정이 없다. 즉, 쭈그리고 앉아서 화로에 2 손을 쬐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죽은 듯한 참으로 흉측하고 불길한 냄새를 풍기는 사진이다. 기괴한 것은 그뿐이 아니다. 그 사진에는 비교적 얼굴이 크게 찍혀 있었으므로 나는 차분히 그 얼굴의 생김새를 세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마도 평범하고, 코도 평범하고, 입도 평범하고, 턱도 평범하고. 아, 이 얼굴에는 표정뿐만 아니라 인상조차 없다. 기억에 남을 만한 특징도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눈을 감으면 이미 나는 이 얼굴을 잊어버리고 있다. 방 안의 벽이나 조그마한 화로는 다시 생각해낼 수 있지만 그 방 주인공의 얼굴 생김새는 안개가 쓰러질 듯 말끔히 사라져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는다. 절대 그림이 될 수 없는 얼굴이다. 만화도 될 수 없는 얼굴이다. 눈을 뜬다. 아, 이런 얼굴이었던가. 이제 생각났다. 이런 기쁨조차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눈을 뜨고 그 사진을 다시 보아도 얼굴 생김새를 생각해낼 수 없는 얼굴이다. 불쾌하고 초조해져서 나도 모르게 눈을 돌리고 싶어진다. 소위 사상이라는 것도 어떤 표정이라든지 인상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인간의 몸에 못생긴 말의 목이라도 붙여놓는다면 이런 느낌이 될까? 어쨌든 딱히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이 괜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만든다. 나는 이제까지 이런 이상한 사내의 얼굴 역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16페이지 첫 번째 수기. 부끄러움이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을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동북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야 기차를 처음 보았습니다. 나는 정거장의 육교를 오르내리면서도 그것이 선로를 건너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는 전혀 몰랐고 다만 그것은 정거장 구내를 외국의 놀이공원처럼 복잡하고 즐겁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만들어 놓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교를 오르내리는 것이 내게는 매우 세련된 놀이로 생각된 것은 물론이고 철도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유익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것은 단순히 손님들이 선로를 건너게 하기 위해 만든 실용적인 계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흥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또 어릴 때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하철이 실용적인 필요 때문에 고안된 것이 아니라 지상의 차를 타는 것보다 지하의 차를 타는 쪽이 색다르고 재미있는 놀이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늘 병으로 누워 지냈는데 그때는 요에 씌워진 혼잎을 베갯잎, 이불 호청이야말로
정말이지 쓸데없는 장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의외로 실용적인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살이 다 되어갈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인간의 검소함에 암담해지고 슬퍼졌습니다. 또 나는 배고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식주의 어려움을 모르는 넉넉한 집에서 자랐다는 시건방진 의미가 아니라 어리석은 나로서는 공복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위 사람들이 자, 배고프지? 우리도 그랬거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처럼 배고플 때가 없지. 아마나토나 어때? 카스테라나 빵도 있어. 라고 수선을 떨면 나는 천성인 아첨 정신을 발휘해 아, 배고파요. 하고 중얼거리면서 아마나토를 10알쯤 입안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공복감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마나토를 잘 먹었지만 공복감 때문에 그것을 먹은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또 진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만을 먹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 놀러 갔을 때 대접이라도 받을라 치면 무리를 해서라도 주는 음식은 대부분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내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우리 집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골집에서는 10명쯤 되는 가족 모두가 마주보도록 밥상을 두 줄로 늘어놓고 식사를 했는데 막내인 나는 맨 끝자리였습니다. 식사만 하는 그 방은 어두침침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는 연함은 명의 가족들이 묵묵히 밥을 먹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언제나 섬뜩해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시골에 옛 풍모가 남아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반찬도 제대로 정해져 있어서 진기하거나 별난 음식은 바랄 수도 없었던 터라 나는 식사 시간이 더욱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저 그 어두침침한 방의 끝자리에 앉아 추위에 덜덜 떠는 기분으로 밥을 조금씩 떠서 입에다 밀어 넣으며 인간은 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어두침침한 방에 모여 밥상을 순서대로 줄지어 놓고 먹고 싶지 않아도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을 씹는 것일까? 집안에 우글거리는 망령들에게 기도하기 위한 의식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내게는 듣기 싫은 협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신은 지금도 나는 미신처럼 생각하지만 언제나 내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음으로 일을 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는 말처럼 난해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협박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인간이 목숨을 잃는다라는 말의 뜻을 아직까지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행복에 대한 나의 관념과 세상 모든 사람의 관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불안. 나는 그 불안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며 발광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진정 행복한 것일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지옥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내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그들이 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내게는 우한 덩어리가 10개쯤 있었는데 그중 하나라도 이웃이 짊어져주면 그 이웃은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가진 고통의 성질과 그 정도를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절박한 고통, 단지 밥을 먹게 되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고통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괴로움이자 내가 가진 우한 덩어리 10개쯤은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의 처참한 아비지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케 자살도 하지 않고 발광도 하지 않고 정치를 논하기도 하고 절망을 하지도 않고 좌절도 하지 않고 생활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 혹시 철저한 에고이스트가 되어 괴롭지 않은 것이 아닐까? 게다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다고 확신해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회의를 느낀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편하다. 하긴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 그러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그래야만 만점 인간이 아닐까? 모르겠다. 밤에 푹 자면 아침에는 상쾌해지는 것일까? 어떤 꿈을 꾸는 것일까?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돈? 설마 그것만은 아니겠지. 인간은 밥을 먹기 위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저 돈 때문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은 없다. 아니겠지. 그러나 어쩌면. 아니, 그것도 알 수 없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사람을 알 수 없었고 나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웃 사람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익살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나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나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인간을 단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익살이라는 가느다란 실로 겨우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익살은 겉으로는 끝없이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1000번에 한 번밖에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진땀나는 서비스였던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섭고 거북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 이미 오래전부터 숙살된 익살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언젠가부터는 아는 진실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무렵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모두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기묘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웃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 어린 시절의 슬픈 익살의 일종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나 가족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어도 말대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쩌다 하는 잔소리는 나에게는 청천벽력같이 느껴져서 거의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말대답은커녕 그 잔소리야말로 소위 만세일계의 진리가 틀림없다. 나에게는 그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쟁도 자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이 내게 욕을 하면 그래 정말이지 내가 매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는 언제나 그 공격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미칠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야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을 받거나 추궁을 당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성난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더 무서운 동물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보통 때는 그 본성을 감추고 있는데 계기만 만들어진다면 예컨대 소가 초원에서 한가한 모습으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꼬리를 찰싹 쳐서
배에 붙어있는 등해를 때려 죽이는 것처럼 불시에 그 무서운 정체를 분노라는 형태로 폭발하는 모양을 보면 나는 언제나 머리카락이 곤두설 만큼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 또한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데 필요한 자격의 하나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나 자신에게 크나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인간에 대한 공포로 떨고 또 인간으로서 내 언동은 눈꽃만큼도 자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가진 고민은 가슴속에 숨기고 그 우울과 그 소심증을 철저히 숨기고 또 숨긴 채 오로지 천진하고 낙천적인 채 하면서 점차 나는 익살스럽고 약간 별난 아이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뭐든지 간에 그냥 웃게만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간들은 내가 삶이라는 것에 밖에 있어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나는 무다, 바람이다, 허공이다. 이런 생각만 더해져서 나는 익사를 통해 가족을 웃겼고 또 가족보다 더욱 알 수 없고 두려운 하인이나 하녀들에게서도까지도 필사적으로 익살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름에 유카타 밑에 빨간색 스웨터를 입고 복도를 돌아다녀 집안 사람들을 웃기게 또 했습니다. 좀처럼 웃지 않는 큰형도 그것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귀여워 죽겠다는 투로 요짱 그건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도 한여름에 스웨터를 입고 다닐 정도로 더위나 추위를 모르는 그런 별종은 아닙니다. 누나의 레깅스를 두 팔에 낀 후 유카타 소매자락을 밖으로 내보이게 해서 마치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입니다. 내 아버지는 도쿄에 볼 일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에노의 사쿠라기초의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달의 태반은 도쿄의 그 별장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까지 줄 정말이지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아버지의 취미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였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도쿄로 가려던 전날 밤이었는데 아버지는 아이들을 객실에 모아놓고 이번에 돌아올 때 어떤 선물이 좋겠느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대답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같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조는 아버지가 내게 물으셨을 때 그만 나는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 순간 아무것도 가지고 싶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좋아. 어차피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나는 남의 내게 뭔가를 주면 그 무엇이 아무리 내 취향이 아니어도 결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못하고 좋은 것도 조심조심 주저하며 마치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몸부림쳤습니다. 즉, 내게는 양자택일의 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훗날 나의 부끄러운 많은 생애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성격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내가 입을 다문 채 우물쭈물하자 아버지는 다소 언짢은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역시 책이냐? 아사쿠사 거리에 있는 나카미세에 설날 사자춤에 쓰는 탈이 있던데 아이들에게 알맞을 크기의 것을 팔고 있더구나. 갖고 싶지 않으냐? 갖고 싶지 않으냐고 물어보면 이제는 틀린 것입니다. 익살스러운 대답은커녕 그 어떤 대답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익살은 완전히 낙제감일 뿐입니다. 책이 좋을 겁니다. 큰형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흥이 깨진 얼굴로 수첩에 적지도 않고 탁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실수란 말인가. 나는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 아버지의 복수는 끔찍할 것이 분명해. 늦기 전에 어떻게든 무슨 수를 내야 할 텐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면서 생각하던 나는 슬며시 일어나 객실로 가서 아버지가 수첩을 넣어두었던 서랍을 연 다음 수첩의 페이지를 훌훌 넘겨 주문한 선물을 적어놓은 페이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달린 연필에 침을 발라가며 사자탈이라고 써놓고는 잠을 잤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사자탈이 조금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이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사자탈을 내게 사주고 싶어 하는 것을 눈치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버지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기 위해 한밤중에 객실에 몰래 숨어드는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과연 나의 임기응변은 생각했던 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아버지가 도쿄에서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방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카미세에서 이 수첩을 열어보았더니 수첩에 사자탈이라고 쓰여있지 않겠소? 분명 내 글씨는 아니었지. 이상하게 생각되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생각이 났소. 이건 분명 요조의 장난일 것이란 말이오. 그 녀석은 내가 물었을 때 싱글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무래도 사자탈이 갖고 싶어서 견딜 수 없던 모양이오. 아무튼 이 녀석은 좀 별난 것 같소. 모른 채 하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 좀 보라지.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갖고 싶다고 말하면 됐을 것을. 나는 그 가게에서 한바탕 웃고 말았어. 자, 어서 요조를 오라고 해요. 또 나는 하인이나 하녀들을 서양식 박에 모아놓고 하인 한 명에게 아무렇게 피아노의 건반을 두드리게 한 후 시골이긴 했지만 우리 집에는 웬만한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엉터리 곡에 맞춰 인디언 춤을 추어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형이 플래시를 터뜨려 나의 인디언 춤을 찍었고 사진을 통해 본 결과 내 허리에 두른 천, 그것은 꽃무늬 보자기였습니다. 틈새로 조그마한 고추가 보여 그 때문에 또 집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은 내게 또 하나의 뜻밖의 성과였습니다. 그때 나는 신간 소년 잡지를 매달 10권 이상이나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을 도쿄에 주문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인기 있던 연재물인 엉터리 박사라든가 척척 박사라든가 하는 것과 매우 친숙했습니다. 또 괴담, 무사담, 민담, 에도 고바나시 같은 것도 꽤 알고 있었으므로 진지한 얼굴로 우스갯소리를 하여 집안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데 소재가 부족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나는 학교에서 존경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존경을 받는다는 개념은 나를 몹시 두렵게 했습니다. 내게 존경받는다라는 것의 정의는 거의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다가 어떤 전지전능한 자에게 간파되어 형편없이 당하다가 죽기보다 더한 창피를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속이고 존경을 받아도 누군가 한 사람은 알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마침내 그 한 사람에게서 전해 듣고 속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들의 분노, 복수는 대체 어떠할까? 상상만 해도 온몸에 털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존경을 받을 뻔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종종 한두 달, 심지어는 한 학년이 다 가도록 병실에 누워 학교를 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병석에서 일어나면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가서 학년 말 시험을 치르면서도 우리 반에서 제일 뛰어난 학생이었던 모양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에도 나는 공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수업 시간에 만화 같은 것을 그렸고 쉬는 시간에 그것을 같은 반 아이들에게 설명까지 해주며 보여줌으로써 웃게 만들었습니다. 또 작문 시간에는 우스갯소리만 써서 제출해 선생님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지만 우스갯소리 쓰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 역시 은근히 나의 우스갯소리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를 따라 기차를 타고 상교 가는 도중에 소변이 마려워 객차의 통로에 있는 타구에다 그냥 볼일을 본 실패담을 짐짓 슬픈 어조와 어린아이다운 필치로 써서 제출했습니다. 물론 그때 타구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난 선생님이 반드시 웃을 거라는 것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로 가는 선생님의 뒤를 몰래 쫓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자마자 반 아이들의 장문 속에서 내 장문을 뽑아내더니 복도를 걸어가면서 읽고는 킥킥 웃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무실에 들어가서는 자신은 다 읽었는지 새빨개진 얼굴을 해가지고 큰 소리로 웃으며 다른 선생님에게 당장 그것을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목격하고 몹시 만족했습니다. 장난꾸러기. 나는 소위 장난꾸러기로 보이는 데 성공했고 존경받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적표는 전 과목 모두 10점 만점에 10점이었으나 품행 점수에서만큼은 7점이었다 6점이었다가 들쑥날쑥했는데 그것 또한 집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성은 그러한 장난꾸러기와는 도대체가 정반대였습니다. 그 무렵 나는 하녀나 하인으로부터 서글픈 짓을 배웠고 또한 더럽혀졌습니다. 지금도 나는 어린아이에게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천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았습니다. 이로써 나는 또 한 가지의 인간의 특질을 보았다며 허탈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범죄를 부모님께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호소한다. 나는 그런 수단에는 조금도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호소하거나 어머니에게 호소하거나 경찰에게 호소하거나 정부에게 호소하거나 해도 결국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의 언변에 휘말리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을까?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결과가 나타날 게 뻔해. 결국 인간에게 호소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참으며 익살꾼 노릇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야? 인간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있는 거냐? 그래? 언제부터 네가 기독교인이 된 건데? 라며 비웃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반드시 종교의 길로 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조소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 인간은 서로를 불신하면서 요하고 뭐고 간에 염두에 두지 않고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내가 어릴 때의 일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속한 어떤 정당의 유명한 분이 연설차 우리 동네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인들을 따라 극장으로 연설을 들으러 갔습니다. 극장 안은 10,000원이었습니다. 특히 나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모두 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설이 끝난 다음 눈 내리는 밤길을 삼삼오오 부리를 지어 집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은 너나 없이 그날 밤의 연설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버지와 특히 친한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개회사도 서툴기 그지없었고 저명인사라는 사람의 연설도 도통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둥 아버지의 동지들은 사뭇 화가 난 어조로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러 객실에 들어왔을 때는 오늘 밤의 연설에는 대성공이었다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한 얼굴로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오늘 밤의 연설회가 어떠했느냐고 묻자 그들도 매우 재밌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집에 돌아오는 내내 연설회만큼 재미없는 것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푸념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이지 하찮은 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서로 속고 속이면서도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또 서로 속이고 있다는 것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인간의 삶에는 그야말로 멋지고 깨끗하고 밝고 명랑한 불신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서로 속이고 있다는 일 따위에는 별다른 흥미가 없습니다. 나 역시 익사를 부림으로써 아침부터 밤까지 인간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나는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나 도덕인이 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는 서로 속이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은 끝내 내게 그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배웠더라면 인간을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또 필사적으로 익살꾼으로서의 서비스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활과 대립됨으로써 밤이면 밤마다 지옥과도 같은 괴로움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인들과 하녀들의 그 가증스러운 범죄를 아무에게도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었으며 또한 기독교적 박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들이 요조라는 이름의 나에 대해 신용의 껍질로 아주 굳게 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마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종종 보이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도 없고 호소하지도 못한 내가 가진 고독의 맴새는 많은 여성이 본능적으로 맡았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여자들이 훗날 내게 접근한 이유 중 하나인 듯합니다. 즉, 나는 여성들이 보기에 사랑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내였던 것입니다. 페이지 35. 두 번째 수기. 파도가 바로 곁에서 친다고 해도 좋을 만큼 바다 가까이에 있는 동북지방의 어느 중학교에 나는 시험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입학했습니다. 그 학교 주변에는 해안을 따라 꽤 크고 새까만 3번 나무가 20그루 이상이나 줄지어 있어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갈색에 끈적여 보이는 어린 잎과 함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3번 나무들이 그 찬란한 꽃을 피웠고 얼마 후에는 그 꽃잎을 바다로 날리어 바다 표면을 뒤덮고 감돌았다가 이내 파도에 실려 다시 바닷가로 되돌아오는 그 벚나무 모래밭을 그대로 교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의 목포와 교복 단추에도 활짝 핀 벚꽃이 도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바로 가까이에 우리 집안의 먼 친척뻘 되는 분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바다와 벚꽃 중학교를 골라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나는 그 집에 맡겨져 통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집이 무척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종소리를 듣고야 뜀박질을 해서 등교하는 게으른 중학생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익살 덕분에 학급에서의 인기는 나날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 타양이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 더 마음 편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나의 익살이 그 무렵에는 더욱 몸에 배어 남을 속이는데 그전처럼 애를 먹지 않아도 됐지만 그보다는 어떤 천재라 하더라도 가령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고 할지라도 육친과 타인, 고향과 타양 사람들 중에 고향과 타양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연기 난이도 때문이 아닐까요? 배우가 가장 연기하기 힘든 곳은 고향에 있는 극장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가 친척이 전부 모여 앉아있는 좁은 방에서는 아무리 명배우라도 연기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도 연기를 해냈습니다. 그것도 제법 성공적으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실력을 쌓은 제가 타향에서 연기를 잘 못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인간에 대한 공포, 그것은 예전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격렬하게 가슴속에서 여동쳤지만 연기는 나날이 자연스럽고 활발해졌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언제나 같은 반 아이들을 웃겼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학급은 오바만 없으면 아주 좋은 학급이 될 거야 하고 탄식하면서도 손으로는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나는 천둥처럼 야만스럽게 소리를 지르는 뱃속 장교까지도 정말이지 손쉽게 웃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정체를 완벽하게 음표시켜 놓았다고 겨우 마음을 놓으려는 찰나 나는 실로 뜻하지 않게 등 뒤에서 칼을 맞고 말았습니다. 등 뒤에서 남을 찌르는 사람이면 모두 그러하듯이 내 등을 찌른 이도 학급에서 가장 왜소하고 얼굴도 푸르스름하게 부어오른 그리고 쇼초코 태자가 입는 옷처럼 소매가 굉장히 긴 저고리 틀림없이 아버지나 형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를 입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교린이나 체조 시간만 되면 언제나 견학만 하는 그런 백치에 가까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조차도 전혀 경계할 필요를 못 느꼈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체조 시간에 있던 일입니다. 그 학생, 성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름은 다케이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 언제나 저런 견학을 하고 있었고 우리들은 철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일부러 될 수 있는 한 엄숙한 얼굴을 하고 철봉을 향해 얍 하고 외치며 몸을 날려서는 멀리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대로 앞으로 날아가서 모래 위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물론 그 실패는 모두 다 내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모두 크게 웃었고 나도 짐짓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나 바지의 모래를 털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가왔는지 다케이치가 내 등을 쿡 찌르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나는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실패했던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백치 다케이치에게 간파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나는 마치 세상이 순식간에 지옥불에 휩싸여 타오르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하고 외치며 발작이라도 할 것 같은 기분을 필사적으로 눌렀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나날의 불안과 공포. 겉으로는 여전히 서글픈 익살꾼으로 모두를 웃기고 있었으나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모두 다케이치에게 간파당하고 있다. 그리고 틀림없이 다케이치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떠들어대고 다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이마에 진땀이 솟아났을 뿐 아니라 미친 사람의 것과도 같은 묘한 눈초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보곤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침, 낮, 밤, 하루 24시간을 꼬박 다케이치의 옆에 있으면서 그가 비밀을 짓거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잔종일 그에게 달라붙어 있으면서 내 익살은 일부러 꾸며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하고 싶었습니다. 또 가능한 하다면 아예 그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바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면 그의 죽음을 바랄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직접적으로 그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은 결탄코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이 나를 죽어줬으면 하고 바란 적은 몇 번이나 있었으나 남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내 소나기에 넣기 위해 우선 얼굴에 사이비 기독교인과 같은 다정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30도 정도 왼쪽으로 기울이며 여자들을 끌 때나 하는 달콤한 말투로 내가 하숙하고 있는 집에 놀러 오라고 종종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멍청한 눈길을 보내올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초여름, 방과 후의 일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무섭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발을 동동 구르며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이 곧바로 코앞에 있었으므로 그저 밖으로 뛰어나가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뛰어나가려는데 바로 신발장 옆에 다케이치가 풀이 죽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가자, 우산 빌려줄게. 그리고 나서 주저하는 다케이치의 손을 잡고 무작정 빗속을 달려 내가 하숙하고 있었던 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의 저고리를 벗어 아주머니에게 말려달라고 부탁한 후에 다케이치를 2층 내 방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다케이치를 우리 집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40페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간 실격이었고요.